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는데, 일본이 한국에게 일본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이런 파렴치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할 정도로 좀 바쁜 일도 많았고, 최근 영상들이 다 노란 딱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코로나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노란 딱지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할 정도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이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진단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전 세계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참 재미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이웃이라고 하기엔 이제는 적과 같은 일본인데요. 정치적 이유로 한국과 외교 마찰을 일으킨 일본 역시 최근 우리나라 이 질본에 검진 관련 문의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 몇 번을 말씀드린 일본 특유의 앞뒤가 다른 태도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 13일 정부 당국과 소식들에 따르면 최근 미국, 프랑스를 비롯해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10개 이상의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 질본에 이 코로나 진단 시스템, 그리고 감염자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했죠. 해당 국가들 가운데는 외교부를 통해서 이렇게 정식 요청을 보낸 나라도 있지만, 좀 급하다 보니 아세안 등 지역 공동체를 활용하거나 보건당국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쓴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이 의료 대응체계 시스템을 배우려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정부에서도 한국 진단 시스템을 배우려는 각국의 수요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일괄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할 정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한국의 진단 관련 연락을 취한 국가 중 한국과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 일본은 한국 외교부나 보건복지부에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왜겠죠? 네, 당연히 쪽팔려서겠죠. 자, 자국의 국제보건규약, 즉 IHR 국가 연락 담당관을 통해 질본에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일본은 질본 측에 한국의 검진 현황과 검진 기관 수 등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웃긴 게, 일본 정부가 이달 초 WHO의 코로나19, 이 코비드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려국으로 한국과 같이 언급하지 말아달라, 같은 취급하지 말아달라라고 한 것을 비롯해 지난 5일 한국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 전격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점 등을 감안하면 일본 보건당국의 이 같은 행동은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죠. 자, 한국과 일본은 분명 1월 비슷한 시기에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껏 약 22만 명 이상을 진단하는 동안, 반면 일본은 검진 인원 자체가 만여 명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왜 일본도 우리나라에게 이런 도움의 요청을 보낼까요? 왜일까요? 답이 없어서죠. 천조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라고 별 수 있을까요? 일본은 우선 절대 도와주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상황에서 도와주면 더 우습게 볼 것이고, 뭔가 그 일본 자기네 방식대로 안 되고 조금이라도 흠이라도 보이면 분명 우리나라 한국 탓하면서 또 앞에선 지들이 오히려 도와줬다고 거짓 뉴스 뿌릴 거고, 아베 지지율 올리려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할 겁니다. 항상 그래 왔고, 괜히 도와줘서 이 트집거리 잡히지 않는 게 저는 상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좀 도와줘야겠죠. 우리나라보다 일본 아베가 더 잘하고 있다고 또 일본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 일본이 도움이 필요 없겠죠. 아베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게 큰절하고 독도에 대해서 개소리 더 이상 안 하고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답변을 줘야 될 정도로, 정말 작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해온 모든 모습을 보면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참에 대마도도 우리나라가 다시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그래, 어찌됐건 세계 각국이
선진국을 막론하고 앞다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질본에 구원 요청을 보내는 것은 코로나19가 이 팬데믹 상태로 돌입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WHO의 이 팬데믹 발언 이전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대응하는 방식을 펴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계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이 검진 방식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천만 국민의 어떻게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찌 되었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준의 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고 저 위에 있는 중국보다 분명 훨씬 투명하게 환자들의 행동 동선, 위치 정보 공유, 환자 수 등을 빠르게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무엇보다 한국은 질본을 중심으로 초기 감염국 중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검진을 진행하고 있어서 하루 10,000건 이상의 진단 비법을 배우려는 이 후발국들의 문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렴치한 일본도 속해 있다는 것이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러는 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연설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일본이 내년으로 미루는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사실상 일본에게 야 너희 아베 도쿄올림픽 미뤄 라는 주문을 한 거죠. 이 주문 나오자마자 아베가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바로 그냥 50분 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까요? 결국 도쿄올림픽 연기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일본 역시 내부 비판 여론에 더 이상 적극적인 이 검진을 미룰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자 수와 확진자 수 그리고 크루즈선에 탄 사람은 일본 확진자 수에 넣지 말라는 이상한 주문을 해오면서 검사를 미루다 보니 이 2달에서 3달 적어도 앞서서 방법이 맞던 아니던 효율적이던 아니던 발빠르게 대응해 왔던 이 우리나라의 방법이 그나마 가장 세계적으로 빠르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본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또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 올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완전 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 왔어요. 자, 아베노믹스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임금 인상을 실현했다고 자랑해온 이 아베 신조 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허무는 악재가 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올해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7년 만에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재집권 이후 임금을 인상하라고 기업에 노골적인 신호를 보냈고 이런 상황을 일본 언론은 관제 춘투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춘투라는 단어가 조금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춘투는 일본에서 노동계가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경영계를 상대로 매년 봄에 벌이는 일제 교섭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큰 전국 단위 노조 중앙 조직인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가 춘계 노사일제 교섭에서 이 노측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내놓은 임금 인상률 1차 집계 결과 정기 승급,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임금 인상률은 평균 1.9%이고 이는 작년 1차 집계 결과인 2.2% 정도보다 0.2포인트 정도 낮았고 월 임금 인상액은 812엔 줄어든 5,841엔에 그쳐버린 것이죠. 한 66,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거기에 작년 4분기 일본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1.8% 감소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까지 악화되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은 경기 후퇴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요타 자동차 사측이 7년 만에 기본급 인상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올해 교섭은 노측 입장에서는 순조롭지 않은 분위기인 만큼 일본 아베 정권에는 현재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좀 안타까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집에서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또 수출과 민감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각국의 많은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아직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확연하게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적, 물적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중국 같은 경우는 믿을 수 없지만 종원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정말 투명하게 얼른 종원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정말 또 오랜만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1년 전쯤이나 MLCC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2018년 말이었나 2019년 초였나 그 이후에 거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메일을 통해서 MLCC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좀 간단하게나마 하고 그 참에 저도 궁금해서 이 MLCC에 대한 어떤 상황들 이런 거 한번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래 주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재미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메일 주신 구독자분이 해주신 질문은 간단히 MLCC 그리고 DCLC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FC 그리고 DCC 이런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점과 전망 이런 거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사막 콘덴서나 삼성전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제품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지 않나. 그래서 이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다른 제품이라 사실 만약에 같은 산업 반도체인데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차이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제품이거든요. 다 특히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사막 콘덴서 사업 구조가 예를 들면 MLCC, FC, DCLC 순으로 말씀드리면 대충만 말씀드려도 MLCC가 60%고 FC라는 게 10%, DCLC가 한 6% 정도 순입니다. 물론 매년 변동이 있긴 합니다. 근데 대충 평균적으로 단연 보이듯이 MLCC 위주의 회사이고 과거에는 MLCC 비중이 한 40%대였어요. 근데 이게 더욱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DCC, EMI 필터 이런 것도 있고 하죠. MLCC는 당연히 반도체 비례해서 그 숫자가 탑재량이 올라가고 올해로 보면 당연히 5G, IoT 이런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걸로 인한 수요 상승이 이미 주문량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 재고 상황도 이미 바닥권이라 기대감이 더욱 작용을 하고 있죠. 미래가 아닌 고신 이 자율주행차에는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고 쉽게 말해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엔 대부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이론적으로는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는 부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태블릿 PC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자동차 수요가 주목받고 있는 거고 기술 진입 장벽도 꽤나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DCLC 부분은 전력 변환 콘덴서라는 건데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친환경 차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라서 친환경 차 시장 확대에 조금 반응하는 그런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현대차가 작년에 하이브리드 소나타를 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제가 굳이 현대차를 말한 거는 사막 콘덴서가 현대기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볼보나 BMW 등하고도 물론 공급 계약은 체결돼 있습니다. FC라는 거는 별거 아닌데 필름 콘덴서라고 하는 그 교류 전력에는 그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전기 공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주 간단히만 그냥 말씀드리면 무효 전력은 줄여야 되는 거고 그때 그것을 줄여주는 게 역률 개선용 전력용 FC다. 그리고 그거에 국내 점유율 50%를 가지고 있는 게 사막 콘덴서다 라는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C가 뭐고 L이 뭐고 무효 전력이 뭐고 유효 전력이 뭐고 역률이 뭐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즉 설명을 요청해 주신 MLCC, DCLC, FC라는 것들은 그냥 아예 서로 다른 제품군이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사실상 MLCC 하나입니다. DCLC나 뭐 FC 같은 부분도 사막 콘덴서라는 기업을 이해하는데 메인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향후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분야다 정도로만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이제 반도체 중국 굵기에 대해 염려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죠. 제가 커뮤니티 글로 그에 대한 최근 중국 D램 상황 업로드해 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이 MLCC는 중국이 진입을 안 한다, 중국 업체가 없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너무 작아서 그동안 반도체 굵기와 같은 위협이 되지 못했다라고 봐야 정확한 부분이죠. 중국의 대표적인 MLCC 업체라면 뭐 많이 있는데요. 평화 하이테크 같은 업체도 있고 뭐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 중국의 전체적인 MLCC 기업들은 ZTE 같은 자국 업체들에게 오로지 중국 정부의 백을 삼아서 자국 업체들에게만 오로지 공급을 하는 수준이며 삼성전기와 기술력 차이가 상당합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될 점이 MLCC를 구분할 때 전장용과 다들 아시듯이 IT용으로 일단 나누죠. 그리고 그 전장용이 제일 고부가 가치 부분이고 IT용 중에서도 저가용과 고부가 가치용으로 또 나뉩니다. 아주 크게만 보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국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IT용 중에서도 저가용입니다. 근데 이 파트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아예 그쪽에 대해서 가동을 거의 줄이고 있는 지금 추세고 고부가 IT용, 전장용으로 있던 라인도 돌려서 생산할 만큼 굳이 그쪽 수요까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고부가 가치 MLCC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관적인 예로 삼성전기는 2018년에 전장용 MLCC 비중이 전체 매출의 5%도 안 됐는데 지금은 10%를 넘기고 있고요. 물론 세계 1위 무라타하고 비교하면 낮은 수치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비율을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3년, 2024년 그때 목표까지 보면 35% 선입니다. 전장용을 떠나서 이 전장용이 35%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 휴대폰의 수요 이 공급 그 어떤 이 플렁추에이션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전장용을 지금 현재 기준에서 떠나서 얘기하면 하이엔드 IT MLCC 부분에서도 경쟁 분야가 그다지 중국이랑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LCC가 사란톨보다 또 작은 크기에 수많은 유전체나 전극을 쌓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 격차를 그냥 들으셔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중국의 견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MLCC 제가 뭐 자주 다루지 않는 앞으로 한두 번 이제 좀 이번 연도에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한두 번씩 다룰까 하는데요. 말 나온 김에 MLCC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향후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면, 올해만 일단 보면 결국 5G랑 전장용 수요가 대세가 되겠죠. 두 개가 이 멱살을 잡고 끌 겁니다. 5G가 작년에는 1,500만 대 정도 아마 스마트폰이 팔렸을 텐데 5G용이 올해는 억대입니다. 그 수요가 있을 거고, 신규 수요 중에는 전장용 수요가 또 확대될 거고, 전장용 수요는 이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확대가 되죠. 18년에 삼성전기가 1조 영업이익을 찍으면서 급상승했었죠. 그리고 작년에 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기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저는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얘기 드리면 18년에 영업이익이 피크를 한번 준 것이지, 뭐 예를 들어 17년 영업이익이 3천억이었다가 18년에 1조를 찍었다가 막 다시 막 2천억, 1천억으로 내려갔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건데, 18년에 피크를 한번 주고 19년에 7,300억 정도 벌었거든요. 7,340억인가? 그 정도 영업이익 벌었는데 결코 당연히 적게 번 게 아니고 17년 대비 지금 2배가 넘었죠. 그리고 2020년 컨센서스가 8,500억 정도입니다. 한번 피크를 찍고 내려와서 흥분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견조하게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이제 IT 버블 같은 차트를 봐도 한번 찍고 올라갔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견조하게 상승하는, 전기차 배터리나 뭐
그런 분야도 차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시기고요. 어차피 근본에 있는 수요 펀더멘털, 즉 5G로 가면 갈수록 더 MLCC가 들어간다. 예를 들자면 4G 폰보다 직관적으로 30% 정도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총량으로 치면 13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5G 폰 성장량을 보시면 폭발적인 이 MLCC 성장률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세계 1위가 무라타인데 이쪽은 완전 지금 전장용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아무래도 이익률이 많다 보니까 거의 한 2만 개씩 들어가거든요. 자율주행차까지 가면. 물론 삼성전기도 전장용을 메인으로 가져가려고 이제 텐진에 투자도 하고 노력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하이엔드 IT에 대한 수요가 삼성전기에 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전망도 무라타의 이 IR 기업 설명회에서도 지난 4분기 신규 MLCC 수주량이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했고 올 상반기 가동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MLCC 전망에 대해서 세계 1위 전문 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삼성전기도 5천억 정도 텐진에 투자해서 올 상반기에 전장용 MLCC 공장으로서 가동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데 지금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기업들은 MLCC 재고 조정을 한창 했기 때문에 재고가 지금 바닥인 상태거든요. 바닥치고 약간 반등한 그 정도 상태입니다. 즉 재고 조정이 이미 사실상 바닥친 상황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여러 이슈가 겹쳐서 공급마저 부족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판가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물론 단기적인 이 스마트폰, 이 다들 아시는 그 이슈로 단기적인 스마트폰 그 수요 하락세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2, 3분기 이상의 이슈가 될 수 없고 근본적인 수요는 5G 같은 어떤 하이엔드 IT 분야와 전장용이 이끌고 있다. 즉 출렁임은 당연히 있겠지만 MLCC 산업 자체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저는 산업이 우상향한다는 거지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비이성적인 어떤 매도세와 매매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분야들이 또 있고 공매도라는 부분도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작년